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시장이 회복세를 보여주는 등 리스크온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기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위험에 투자하는 양상들이 더욱더 짙어지는 모습인데요.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정크본드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위험에 투자하는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 이유부터 저희가 좀 분석해 보도록 하죠. MTN의 김정일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지금은 떠밀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리를 뭐 1%대로 낮추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로금리에 이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돈 넣어놓지 말라라고 지금 공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돈을 쓰라라고 압박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돈을 쓰는 분위기. 그러면 은행으로 안 가면 그 돈은 어디론가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돈은 잠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흘러 들어가면서 무언가 계속 그 자산 가격들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뭐 그게 뭐 부동산이 되었든 주식이 되었든 뭐 채권이 되었든 이런 식으로 위험자산 쪽으로 몰려가고 있고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한 그런 이 돈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 수요 견인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갭을 보면 계속 마이너스 흐름이고요. 이 마이너스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뭐 예측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2017년에서 2018년까지는 이 마이너스 갭을 메울 수 없다. 그러니까 금리는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다. 성장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서 이런 저금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어딘가 투자해서 높은 수익률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국내에서 또 이것이 가계부채의 급증, 또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자산이 주택이다 보니까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지금 살펴보면요. 국가별로 지금 연구개발비도 꾸준하게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저성장 국면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각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각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저성장 국면이지만 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흐름은 비용을 낮추는 저비용 구조. 두 번째로는 연구개발을 통해서 신기술로 수요를 창출해 내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성장률 떨어지고 물가가 낮아지고 있는데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개발을 통해서 비용 감소를 통해서 오히려 생산성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 즉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는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비용을 낮추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돈이 점점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오히려 소비와 투자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로 인해서 리스크온, 우리 과연 시장에는 얼마나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그리고 업종별로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글로벌 펀드의 동향에서 여전히 선진국 쪽으로만 돈이 몰리고 있고 이머징 마켓 쪽으로는 돈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아주 두드러지게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채권시장 쪽에서도 선진국 쪽으로만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머징 쪽으로는 아직 돈이 그렇게 많이 유입되지 않고 있는 국면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메인스트림은 한국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2010년도, 2017년도에는 메인스트림이 한국이었죠. 중국과 한국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메인스트림은 브릭스와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이고요. 오늘 미국 시장의 ETF 중에서도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것은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이들 국가고요. 오늘 외신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최근에 해외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투자처는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러시아 같은 국가들에 가장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내에서는 결국은 메인은 돈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2010년도, 2011년도처럼 엄청난 돈이 밀려 들어오면서 모든 종목이 다 끌고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되기에는 어렵다. 그러면 업종별로 어떤 업종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시장 내에서 지금 신기술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는 IoT 관련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중국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저비용 쪽에 가장 관심이 높은 쪽은 M&A를 통해서 비용을 낮추는 쪽과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의약비를 낮추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글로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흐름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AI, IB 뭐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건설, 금융, 그다음에 운송,
기계, 전력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험에 투자하는 흐름 속에서 뭔가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그런 종목이나 업종에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철강업체들의 주가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포스코의 주가도 그렇고요. 미국의 주가 이틀 연속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나 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 철강업체들의 주가 흐름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글로벌 철강업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 수익률을 모두 다 언더퍼폼하고 있다. 시장 수익률을 조금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주가로 확인해 보면 미국 US3 반등을 시도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고점 대비해서 또 미국 지수 대비해서는 뭐 처참한 상황이고요. 아르셀로미탈도 지금 스페인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오늘 스페인 아이벡스 35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왔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바닥권입니다. 자, 그리고 신일본제철도 니케이 지수도 지금 뭐 몇 년 만에 최고치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신일본제철의 움직임은 그나마 지수를 쫓아가고는 있습니다만 지수 수익률과 비교해 봤을 때는 턱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철강업계 전반적인 흐름은 다 지수 수익률을 밑돌고 있다. 그러니까 지수만큼도 올라가지 못하는, 지수가 이제 일종의 평균이라고 한다면 평균도 못 되는 일종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조금 약간 열등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대표적인 열등생들이 철강업 쪽이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중국은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지금 바오산 철강도 거의 전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중국은 AIIB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산업재, 소재 쪽 종목군들이 펀더멘탈이 안 좋은데도 주가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철강 산업들은 전반적으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주가도 여전히 부진하고 이게 지금 포스코만의 상황이 아니다. 그럼 국내에서 현대제철과 하이스코는 M&A 이슈하고 그나마 캐티브 마켓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포스코는 글로벌 그 철강 시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가운데 최근에 정치적인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글로벌 철강업계는 전반적으로 모두 안 좋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철강업계가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포스코가 피해갈 수 없는 수준이죠.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저평가를 해소할 만한 모멘텀은 정말 없는 걸까요? 네, 일단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저평가받고 있는 것이라면 당장 사야 되겠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슈라고 하는 건 지나가기 마련이거든요. 다만 이 지나가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요인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치적 이슈 때문에 빠지는 것이라면 저는 뭐 적극적인 매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스코는 지금 약점과 장점이 너무 뚜렷한 종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열연철광석 스프레드가 지금 이익에 선행하고 있는데 이게 또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분기까지 이익 회복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좋은 점은 반대로 좋은 점은 뭐냐면 해외 자회사들의 합산 실적을 봤더니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기대하고 있는 건 인도네시아 쪽에서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해외 쪽에서 돈을 벌어들였는데 전반적인 이익은 낮아진다. 그래서 이익의 증가 속도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종목에는 가장 강점이자 약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일종의 중립적인 요소로 볼 수 있겠고, 여기다가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에 이제 친저점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코스피 대비해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 상대 수익률, 그리고 지금 절대 주가 PBR 개념으로 봤을 때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현재의 가치는 투자할 만하다라는 거죠. 다만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사서 단기 반등을 먹겠다? 이건 뭐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런 단기 수익률을 누리기 위해서 더 좋은 종목군들이 시장에 지금 널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들 가서 단기 수익률을 노리시는 게 좋을 거고, 지금 이 종목이 연간 기준으로 한 8,000원 정도 배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하면 포스코가 망하지 않는 이상 내가 한 투자 금액 기준으로 3%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3% 주는 예금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걸 고려해보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스코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망할 기업이 아니니까 언젠가는 주가에 받는 기회를 분명히 주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증권사들의 의견을 싹 무시하고 배당 수익률 개념으로만 보더라도 투자는 이미 매력적인 구간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가지고 계시다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스마트한 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스코의 주가 계속해서 힘이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배당 수익률만 따져본다 할지라도 수익률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분할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같은 의견들 모두 다 종합해서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네, 오늘 시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성장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선전략 함께 하시죠.